그래서 수산물에 대해서 다른 데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예. 수산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수산물에서 한 두세 달, 서너 달 전에 세슘이 검출됐다 그러면서 일식집이 완전 찬바람을 그렇죠. 맞았다가 예. 한 2, 3개월 지나면 또 우리나라 사람 빨리 잊어먹어요. 아주 훌륭한 예. 마인드를 갖고 있어갖고. 예. 좀 일식집이 또 살아났어요. 근데 뭐 일식집을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예, 예. 일단 수산물에서 가장 많이 오염이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시니까.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산 식품들을 보면요. 예. 가공식품이 굉장히 많고요. 예. 그 다음에 수산물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축산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정부가 이제 일본산 들어오는 것들은 다 측정을 했거든요. 예. 그 측정한 결과들을 보면 수산물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양도 많고, 예. 오염된 경우도 많았었고. 그래서 이제. 특히 수산물 중에서 명태 얘기를 많이 명태 고등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예, 명태 고등어 대구인데 이거 생선 이름 제가 말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그럼 제가 하잖아요. 자꾸 하시니까. 예, 명태 고등어. 왜냐하면 말 안 한 걸로 좀 해주십시오. 그거 수입하는 분들이 불편해해요. 예, 예. 불편한데. 그래서 좀 항의 전화도 받고. 그러니까 그분 예를 들어갖고 안동의 간고등어가 유명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 근처에 있었는데 간고등어 사업하는 사람들이 지금 박살이 났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 문제 때문에 이걸 얘기를 해야죠. 교수님 제가 이게 보니까 체르노빌도 그렇고요. 예. 일본 후쿠시마도 보고 체르노빌은 무슨 표현을 썼냐면 비밀주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다음에 일본 후쿠시마는 암묵의 룰이라는 표현을 써.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터졌을 때 빨리 공개해서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그렇죠. 빨리 알려야 되는데 체르노빌 같은 경우도 고르바초프가 이걸 원전 폭발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게 3년이 걸려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계속 쉬쉬하는데 이게 비밀주의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원전 마피아, 예. 정부, 그다음에 정치인, 기업가 이런 부분을 깨야 되는데 오늘 교수님도 슬그머니 비밀주의를 택하시려고 그러네. 좀 미안도 하고 예. 그 항의 전화를 좀 좋으신 것 같아요.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의원님 형사 문제 됐었는데 이제 민사 문제 됩니다. 아 이게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 이름을 그러니까 명태 고등어 이런 걸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뭐 계열이라든가 수산물까지는 괜찮은데 예. 이름 얘기하시면 민사가 걸리시면 어떻게? 근데 생방인데 다 얘기했는데 어떻게? 아 그러네요. 아까 라이브 하지 말자니까요. 아니 근데 진짜 하여튼 민사 뭐 올려요, 그게? 그게 좀 또 하여튼 그렇게 물으시면 또 걱정이-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위험할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 네. 근데 저도 지금 발음을 살짝 한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진짜 저는 그 해산물을 좋아하는데 수산물을 좋아하는데 제가 단골 가는 일식집 가서도 그 방어인가요? 일본 예. 네. 후쿠시마 예. 지역에서 나온 게 방어예요. 예. 너네 방어회 있어 없어? 그거 없대요. 수산물은 먹으면 위험하니까 이제 나 이제 회 먹으러 안 올 거야. 그러면서 자주 가거든요. 그래도 이 국민들이 사실은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70% 지역의 농산물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농산물도 오염됐을 것이다. 세슘 검출을 꼭 해봐야 된다. 예. 그럼 그럼 해산물을 뭘 피하고 뭘 먹어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죠. 예. 우리 기자님한테 아니 기자님은. 저는 당연히 그 국민 건강권이 우선한다고 생각해요. 얘기해서 사람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만약에 업종을 바꾸는 건 불가능한가요? 명태 수입하다 딴 거 하면 안 되나요? 정말 그럼 망하나? 좀 생각해서 말씀드려도 이거 정말 이 모래알 팀막 진짜. 그래서 하여튼 저도 그런 질문을 계속 받으니까 예. 지금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일본산과 북태평양산은 위험하다고 본다. 근데 우리나라 근해는 아직 오염이 안 됐다. 적어도 지금은 2, 3년 후에 오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때 또 재봐야 아는 거니까 아직은 미리 알기 힘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본산하고 우리 근해산은 좀 확실하게 구분해야 된다. 네. 그 사이에 이제 정부도 좀 쟀고 저도 측정기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그 사이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근해는 괜찮거든요. 근데 일본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예. 우리 정부가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그 정책을 취하고 있나요? 그래줬으면 좋은데 지금 이제 후쿠시마 근처에 8개현에 대해서만 지금 금지를 했거든요. 근데 그 8개현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현이에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는 아까 그 세 가지 그 생선들이 도쿄도하고 홋카이도에서 오거든요. 북해도. 근데 이 도쿄도하고 홋카이도는 그 8개현에서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메인스트림은 그대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질문. 그러면 정부가 그걸 몰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본 정부하고 지난번에 8개현에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했을 때도 일본 정부에서 유감이다 이렇게 발표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유감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한테 유감 표명을 했어요. 일본이. 그 전에도 뭐 중국, 뭐 대만, 홍콩 이런 나라들한테 왜 수입 금지하냐 그러고 뭐 항의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마 마지막으로 항의받은 나라 아닐까. 마지막으로 항의받은 그렇게 생각이 나라고. 되는데 어쨌거나 정부가 그 전에 비해서는 방사능 괴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는 정부가 뭐 그래도 약간 상징적인 그런 조치는 지금 취했습니다.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준치를 370에서 100으로 낮췄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8개현에서 수입을 금지했다라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지만 더 의미가 있는 거는 그 사이에 식약처가 일본산 식품을 측정을 해서 거기서 세슘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다른 핑계를 대가지고 빠꾸를 시켰었어요. 식약처가. 그러니까 가공식품이다 뭐 이런 것들은 재보면 거기서 세슘 뭐 1베크렐이라도 나오면 그럼 뭐 스트론튬 플루토늄 재갖고 와라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면 그거 재는데 한 달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빠꾸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실상 빠꾸를 시켰다. 그래 왔는데 수산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했었거든요. 수산물은 뭐 빠꾸 시키기가 힘들다 해가지고 했었는데 어쨌거나 그 조치 이후부터는 수산물에서도 세슘이 나오면 빠꾸를 시킵니다. 현재. 그러니까 굉장히 그건 뭐 좋은 조치죠. 그런데도 지금 불안감이 가셔지지 않는 이유는 지금 전수조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 한 번 수입할 때 10톤, 100톤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10,000kg, 10만 킬로잖아요. 그 중에 1kg만 꺼내서 측정을 한단 말이죠. 랜덤으로 해갖고 샘플링 조사를 하는 거네. 그래서 뭐 10,000kg나 10만 킬로 중에 1kg에 세슘이 없었다. 그러면 들어오는 거단 말이죠. 광어 한 마리 2kg 정도 하지 않나요? 광어는 대상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죠. 이거를 얼마나 믿을 수 있냐. 한 마리 조사했다는 거죠. 있는 거죠. 그런데 전수조사를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이거 측정을 할 때 이제 수산물을 갖고 와서 이거를 바짝 말려서 그거를 막 갑니다. 가루로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측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측정하면 이미 이제 수산물이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샘플링 랜덤했고 샘플링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그거를 조금 더 초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방법은 아마 안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일본산 수산물은 그냥 수입 금지를 하는 게 맞겠다. 전체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저도 그렇게 원하지만 작년에 사실 국감 때 제가 증인으로 한번 나갔는데 여당 의원 3분, 4분이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증인, 본 의원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여당 의원 4분이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국민들이 그만큼 원한다는 걸 그분들이 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좀 그렇게 조치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좀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게 뭐 아마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뭐 어려워서 그렇겠죠. 근데 저는 이거는 국민 건강권, 생존권 문제니까 양보하지 말고 일본이 화내면 좀 다른 데서 양보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8개현 말고 당장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다 수입을 금지하는 게 좋은데 정말 그게 외교적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절충으로 홋카이도하고 도쿄도에서 오는 것만이라도 또 먼저 좀 확대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좀 가는 것도 그렇죠. 방법일 수 있는데 홋카이도하고 그 도쿄도에서 오는 게 제일 양이 많은가요? 예. 양이 제일 많고 아까 말씀드린 그 3가지가 다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장을 어디서 하냐가 산이거든요. 홋카이도 산 그러면은 태평양에서 잡아서 홋카이도에서 포장하면 그럼 홋카이도 산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구 명태는 다 홋카이도 산이고 대구 명태는 고등어는 다 도쿄 산입니다.
그 중간에 8개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잡어들이죠. 굉장히 다품종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인데 메인스트림은 그 세 가지. 대량으로 생산해갖고 수출하는 곳은 대구 명태는 북해도에서, 홋카이도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고등어는 도쿄도에서. 예. 그래서 지금 이쪽 양이 전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이거는 지금 수입 금지가 안 되고 있다. 그렇죠. 지금 양으로 따지면 도쿄도에서 나오는 그 고등어가 제일 많습니다. 예, 전체 일본산 수산물 중에 절반 넘습니다, 그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인식이 좀 그래서 뭐 그거 먹는다고 얼마나 큰 문제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거는 뭐 정부가 계속해서 그렇게 선전을 예, 해왔고. 홍보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기준치하니까 안전하다. 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와서 그렇게들 알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근데 그거는 틀렸습니다, 그냥. 교과서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피폭량하고 암발생은 그냥 정비례 관계입니다. 그 말씀 좀 자세하게 예. 해주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인상 깊던데요. 그 피폭량하고 암발생은 그냥 정비례합니다. 그 방사능에 비폭이 되면 두 가지 패턴으로 질병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뭐 사망이나 백내장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나오는 패턴인데 이거는 피폭량이 많을 때만 나오는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역치값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이상 방사능 양이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나오는 증상들입니다. 근데 암하고 유전병은 역치값이 없다. 즉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온다. 이렇게 교과서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양이면 적은 양에 비례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이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안전하고 그 다음부터 위험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계속 아예. 그렇죠. 예, 원점에서 바로 말씀이시죠. 출발합니다. 네. 그 그래서 직선이. 이제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식품 기준치를 370에서 100으로 낮췄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는 370이었었는데 100으로 낮춰도 그것도 역시 방사능에 노출이 되는 거다. 그렇죠. 네. 그 100베크렐이라는 건요, 제가 보기로는 황당하게 높은 숫자예요. 근데 그전에 370이었었잖아요. 네, 그건 더 황당하죠. 근데 100도 충분히 황당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100베크렐이라는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된 식품이 우리 한반도에서 발견돼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네? 위반이 불가능합니다. 위반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거라는 거죠. 370은 그럼 왜 나온 숫자입니까? 그것도 안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뭐 그 계산하자면 좀 복잡하고요. 네. 어쨌거나 지금 현재 일본과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기준치를 갖고 있거든요. 그게 100베크렐입니다. 킬로그램당. 예. 근데 이것도 너무 높은 숫자라는 거죠. 아, 다른 나라는 100크롤보다 좀 높아요? 미국은 1200입니다. 나라마다 10배씩 또는 수십 배씩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 사람은 방사능을 사랑하나 보네. 예, 그런 느낌이죠. 교수님은 도대체 이 농담을 해도 그냥 계속 진지하게 그런 아니, 느낌이죠. 농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방사능에 대한 그 음식물에 그 포함된 방사능에 대한 규제가 없다고 봐도 맞는 거. 그렇죠. 그 기준치가 일본,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데 그것도 이게 지금 이렇게 높다. 황당하게 높으니까 한 번도 그 이상 오염된 게 발견돼 본 적이 없으니까. 한반도에서 100크롤 이상 오염된 게 발견된 적이 한 없다. 번도 발견돼 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 전에 370 100크롤 때는 당군 일에 한 건도 없었다. 100베크렐도 당군 일에 한 번도 없죠. 없는데 370은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위반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게. 위반이 불가능. 그거 사람들이 어려워요. 절대 위반할 수가 없다. 예, 위반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통상적으로 나오는 어느 경부고속도로가 정도나 음식을 딱 측정을 했을 때 400크렐, 500크렐 이 정도 나오면 높게 나오는 겁니다. 일본산 수산물도. 고기 그래서 원전에다가 생선을 쑥 집어넣었다 빼면은 그 정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굉장히 높게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일본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131번 들어왔습니다. 그 지난 2년 반 동안에요. 131회. 예. 2년 반 동안. 예, 1회당 뭐 몇십 톤씩 이렇게 들어왔죠. 근데 그 중에 124회는 10베크렐 미만이었어요. 10베크렐 이상 오염된 게 7번 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치를 10분의 1로 낮춰도 10베크렐로 7번만 빠꾸시키면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100베크렐 이상 오염된 건 발견돼 본 적이 없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치를 정할 때 알라라 원칙이라는 걸 정하는데요. 가능하면 낮게, 그러나 달성 가능하게 이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너무 낮으면 또 달성할 수가 없을 테니까. 예.
그래서 저는 기준치를 보통 400크렐 정도로 하는 게 우리나라 현실에서 맞다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하는데 하여튼 지금 400요? 400크렐. 400크렐. 네. 4.0으로 했으면 좋겠다. 4.0 현재 예. 100으로 되어 있는 거. 예. 그 정도는 돼야 우리 국민 피폭량 줄이는 데 좀 기여를 할 거다. 지금 현재 있는 100은 너무 높다. 너무 높다. 예. 그나마 이게 후쿠시마 사태 터지고 일본에서 370이었다가 100으로 떨어졌더라고. 식품 그렇죠. 기준치가. 예. 우리는 안 떨어지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괴담이- 와갖고 이제 뭐 괴담이니 뭐니 괴담이 좋은 내용이었어요 보니까. 예, 그런 셈이죠. 그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해결이 예, 됐더라고. 예, 국민들이 많이 좋아졌죠. 예.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거기에서 그 이제 보니까 교수님 이게 지금 이제 식품 얘기하고 있는데 내부 피폭이라고 하는 그 내부 피폭 그러니까 음식물을 통해서 방사능을 먹게 되면 그렇죠. 외부 피폭이 아니라 내부 피폭인데 그렇습니다. 더 위험하다. 이게 어떤 글을 보니까 100만 배 정도 위험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괴담인가요? 그거는 이제 비교를 뭘 하냐에 따라 다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을 내 눈앞에 이렇게 보고 있는 거하고 네. 이걸 먹어버리는 거하고 그만큼 차이 난다 이런 얘기일 겁니다. 근데 이제 식품의 경우는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먹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먹는 걸 가지고 피폭량을 계산을 합니다. 계산하는 방식은 좀 복잡해요. 세 가지 숫자를 이렇게 곱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곱해서 밀리시버트라고 하는 피폭량 단위로 계산이 되는데 그래서 그 밀리시버트로 계산한 피폭량에 비례해서 위험하다라는 거죠. 암 발생 확률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오염된 거를 먹을수록 또 오염된 거를 많이 먹을수록 피폭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오늘 우리 여기 장 기자님도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게, 이게 방사능의 피폭되면 이제 가장 잘 발생될 암이 갑상선 암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암 발병률 1위가 갑상선 암인데 이 갑상선 암이 남자들보다도 여성분들 그리고 아이들한테 특히 취약하단 말이에요. 여성분들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 그래서 갑상선 약을 10년간 복용하신 우리 장윤선 기자께서 10년간 실제로 해봐서 하는데. 예, 제가 해봐서 알죠. 아니 근데 제가 저기 참여연대에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예. 젊은 시절에. 예. 저는 과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걸려가지고 이거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내 질병을 공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를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저는 교수님 이런 제가 갑자기 막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 황당한 상상을 좀 해봤는데 특히 이거 교수님 오신다라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성분들하고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들이 이 핵발전소 문제에 대해서 정말 화를 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런데 여성 대통령인 나라에서 여성들의 건강을 이렇게 지켜주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위험하십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진원- 그래도 안 돼? 통촉하시옵소서. 뭐 정확히 얘기해. 애블로서 얘기하지 말고. 아니, 근데 하여튼, 네. 제가. 마초하지 말자고요. 네. 난 여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네. 말할 기회를 주세요. 제가 29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왔는데 그때 저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비슷한 또래의 여성 간사들이 4명이 걸린 거예요. 동시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하나는 저하증이었다. 하나는 저하고 셋이 항진이었어요. 근데 똑같이 병원 다니고 똑같이 약 먹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게 과로의 원인이다. 막 그러면서 성토를 했거든요. 일을 줄여야 된다 그랬는데 그중에 누구 하나가 혹시 너희들 체르노빌하고 영향이 있는 것 같다며. 그 체르노빌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가장 그 건강이 취약한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걸린 거다. 갑상선 환자들이 그때 되게 많았어요. 많았죠. 예, 저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아서. 근데 저는 늘 그게 궁금했어요. 정말 내가 체르노빌과 관련이 있을까? 검증된 바는 없지만. 실제로 일본 후쿠시마에서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갑상선 환자가 확 느는데 그때 체르노빌 사태의 영향이다라고 하는 그 보고 자료도 나와요. 그런 이제 추정이지만. 그리고 체르노빌 사건이 86년도에 터지고 그 옆에 벨로루시라고 하는 나라는 영국과 비교했을 때 암 발병률이 50배가 높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상선 같은 경우는 방사능에 노출되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방사능에 피폭이 되면 많이 발생하는 병을 3가지로 들거든요. 예. 첫 번째는 암이고, 두 번째 유전병, 세 번째 심장병. 이 3가지가 제일 많이 올라가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들이 다 암 중에서도 갑상선, 여성 갑상선암이 제일 많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가 유방암이거든요. 유방암이 네, 2위더라고, 2위. 예, 그래서 암 발병인데. 이 방사능이 굉장히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그런. 교수님 위험합니다. 이거 마초이즘 쪽 발언이에요. 아니, 그리고 어린이를 더 좋아합니다. 이거는 위험합니다가 아니고 안 됩니다. 안 된다. 아니, 근데 진짜 이걸 하면서 막 자료를 보는데 목이 아파요, 벼랑하네. 오늘 오면서도 계속 기침을 했어, 차 안에서. 그래서 이게 갑상선 초기 증상이 오는 거 아닌가? 담배 안 태우시잖아요. 아니, 담배 안 태우지. 근데 갑상선은 담배랑 상관없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어제 술 먹고 말을 많이 했어. 그래서 목이 아팠어. 그렇죠. 목소리하고 감기하고 갑상선은 별로 상관이 네, 없는 전혀 거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성분들과 아이들이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얘기하면서 다른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음식도 중요하지 않은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주부들 본인뿐만 아니라 당신은 남자니까 안 걸려. 남자가 갑상선 걸리면 치명적이야. 여자분들은 이게 빨리 발견되면 고칠 수 있거든. 그리고 의원들도 갑상선 걸린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러면 의원님 주부라고 하지 마세요. 주부라고 하지 말라고? 교수님 잘 이해가 안 되죠? 대한민국 사법고시 38등 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과 아이들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 대한민국의 원조를 증설하겠다는 이 정책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된다. 애들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게 진짜. 그렇죠. 그렇지, 애들 때문에. 맞습니다. 애들은 이제 어른에 비해서 훨씬 더 방사능에 민감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2-3배 민감한 정도가 아닙니다. 1살 미만짜리 어린이하고 30세짜리 성인하고 비교하면 20배 민감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배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이렇게 20분의 1만 쪼여도 같은 증상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태아는 그 어린이 1살 미만짜리 어린이보다 더 민감합니다. 세포 분열 속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태아는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태아가 제일 민감하고 그 다음에 어릴수록 민감하고 그 대신에 또 저처럼 50 넘은 남자는 둔감하거든요. 그래서 방사능 걱정이 좀 덜하죠. 예. 저녁에 소주 한잔 하시죠. 수산물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내부 피폭, 음식물을 먹어서 하는 게 외부 피폭보다 정말 그렇게 100만 배 정도 피해가 있는 건지. 그건 이제 피폭량 계산을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음식인데 그 음식을 앞에 놓고 보고 있으면 이게 외부 피폭이거든요. 예. 근데 이 경우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걸 내가 먹어버리면 왜냐하면 방사능 물질하고 그다음에 그 영향은요. 세포하고 방사능 물질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요게 100배 먹어버리면 100배, 1000배 이렇게 가까워지잖아요. 그렇죠. 세포하고. 예. 그러니까 그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100만 배 이상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먹어서 피폭이 되나 아니면 외부 피폭이 되나 피폭량으로 계산해서 밀리시버트란 단위로 계산을 해서 그 밀리시버트 단위로 만약에 외부 피폭으로 1밀리시버트다. 내부 피폭으로 1밀리시버트다. 같은 밀리시버트가 나오면 같은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평가합니다. 지금 방송 들으면서 스카이 83011 분이 제가 부산 기장 주변에서 개원하고 있는데요. 의사입니다, 의사. 의사 깔때기를 들이댄 거야, 살짝. 정말 갑상선암 환자가 많아요. 그래서 역학조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이거는 심각한 얘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오래된 원전 주변서부터 이게 국가에서 하든 지자체에서 하든 아니면 시민사회운동단체에서 하든 그 주위에 역학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역학조사 했습니다. 했어요? 예. 했습니다. 20년쯤 전에 20년.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그래서 정부가 20년 전부터 해서 역학조사를 했고요. 예. 지금도 그 결과가 일단 2년 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를 보면 원전에서 5km 안에 사는 사람들은 여성 갑상선암이 150% 증가한다. 다른 지역보다 2배 반 걸린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다 이사 가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올라가는 게 이제 여성 유방암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성에서 위암, 간암이 올라간다. 그럼 실질적으로 현재 원전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원전이 있는 지역의 반경 5km 내에 아주 그 양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지만 일반 지역에 비해서 피폭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럼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원전 주변의 환경 조사를 거의 매년 하거든요. 예. 정부도 하고 한수원도 하는데 거기 보면 세슘 나옵니다. 삼중수소 나오고 요오드도 나오고 그래서 원전에 가까울수록 방사능이 많습니다. 아니 그게 뭐 어디 공기 중에 있다가 비 오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땅이 오염이 되는 거고 예. 그 오염된 땅에서 난 농산물 먹으면 이제 피폭이 되는 거고. 부분에 그 뭐 냉각수로 해가지고 바다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고리 원전이나 이런데 앞에 그럼 그 앞바다가 일정 정도 오염이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원자력 발전을 하면요, 우리 자동차 배기가스 나오듯이 방사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근데 저렇게 아무렇지 그래서 않아서 깜짝 놀래라. 이제 기준치 이하로 정부에서 정하는 게 오염이 되긴 되는데 어느 정도 이상은 이제 오염되지 않도록 이제 정해놨죠. 아니 그럼 거기 못 그 이하로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은 양이라도 거기에 비례해서 암 환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거죠. 당연히 기준치라고 하는 거는 일정 정도 정부나 이런 그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임의로 만들었을 뿐이지. 그렇죠. 그 작은 양이라도 피폭이 되면 비례해서 암 발병률은 올라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준치가 의학적인 근거를 가진 안전 기준치가 아니에요. 요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라마다 10배 이상씩 차이 나죠. 그렇지. 좀 찾아보니까 그 피폭 방사선 양 관련해가지고 원자력 안전법에 규정이 있더라고요. 원자력 안전법 2조 19호에 보니까 이 방사선 양의 종류와 적용 기준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정해서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럼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뭐냐 또? 예,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그 원자력 이용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요. 일단은 어떤 조직이냐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좀 보면서 의문이 들었던 거는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렇게 위험한 그런 방사선의 양, 또 종류, 기준, 이것을 단지 지금 정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고시로만 정해서 될 것이냐. 정말 이건 아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 국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던가, 동의를 얻도록 하던가 해서 이 고시가 국회 어떤 그 논의 과정을 거쳐야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 개정이라든가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상당히 숨어 있는 조문인데, 근데 정말 우리 안전이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 그 무슨 위원회라 그랬죠?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자력 안전위원회. 네. 교수님 저거 아주 의미 있는 지적을 오래간만에 했는데요. 예. 오늘 중요한 얘기 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이제 원자력계의 제일 큰 문제,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정보들이 국민들과 공유가 되질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비밀주의, 침묵의 룰 이런 게 이게 위험하더라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국민들에게 많이 오픈될수록 좋은 거니까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게 사실 좋죠. 정치가 그런 걸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 이정열 주부 판사가 이 얘기는 정말 국회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국회 동의를 받고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강조한 게 난 적절하다고 보는 게 국회가 사실은 국민을 대변하잖아요. 예. 근데 대변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국민의 입을 우리가 만든 거 아니야, 그냥? 예, 잘 그 사람들이 안 하니까? 잘 만드셨습니다. 잘 만들었는데 이게 반응은 썩 좋아요. 네, 아까 위원회 조직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요. 추가로. 좋아. 오늘 의미 있는 얘기를 계속해. 요거는 이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거기에 5조에 보면 위원회 임명과 위촉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예. 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격은 원자력 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공무원이 들어가거나 차관이 들어가는 어떤 강제적인 조직이 아니고 민간인 중에 선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제청하는 위원장 한 사람 있죠? 이거 정부 측 사람일 겁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이 제청하는 4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 측 사람일 거고요.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아까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 요 4명의 위원 중에서 2명은 여당이 추천하고 2명은 야당이 추천한답니다. 네. 그 야당 추천이신 거죠? 예, 야당 추천 위원이시죠. 야당 추천위원이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러네요. 저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게, 뭐, 그렇게까지. 아니, 의미가 있는 게, 아니, 보통 사람들 눈으로 보면 뭐 대단한 것 같은데, 국회의원을 지낸 제 눈으로 보면 허접합니다, 사실은. 이제 웃으시네, 이제.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국무총리가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결국 대통령 정책에 반하는 사람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구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거면 사실은 정치에 휘둘리는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도록 조직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 산하에 있더라도 중립적 기구로 해갖고 예를 들어 뭐 감사원도 중립적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뜻에 따라 꿈쩍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중립적 기구로 만들어놨는데도 이게 정치의 외풍을 받는데 국무총리가 지청해서 대통령 임명하고 국무총리가 그 위원장에 또 4명 뽑고 여당 2명 뽑고 그럼 야당이 여기 반대적 입장을 갖고 들어가도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네요. 일단 법률만 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예. 뭐 교수님 좀 그 항변하실 것 같은데 항변할 기회를 드리지 말고. 교수님 같이 훌륭한 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지. 이게. 참 어려워. 교수님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그냥 잠깐만 불알 풀고 좀 끝내려고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너무 진지하셔갖고 근데 오늘은 방송이 지난주는 너무 재미가 없다 그랬는데 오늘도 재미없어요. 이번 주도 역시 재미있다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종료 시간 몇 시야? 빨리 때려줘. 50분. 교수님, 근데 이제 제일 궁금한 게 국민들이 이게 궁금합니다. 이렇게 위험한데 아까 수산물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자, 이거까지는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면 금지해야 되는데 이것보다도 왜 우리나라는 이 원전 정책을 계속 활성화하고 늘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위험하고 한번 사고가 나면 한반도 전체가 피폭 상태로 들어가는데. 그거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 분명한 방송 거는 높아진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원전을 하는 나라다. 그건 분명합니다. 전 세계에서 1등으로 열심히 해요. 우리나라 규모나 이런 거에 비해서 제일 열심히 하고 있다. 이건 분명한데 우리나라 위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원전 살살살 줄이고 있는 중이고 재생가능 에너지는 엄청나게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재생가능 에너지는 세계 꼴찌입니다. 꼴찌죠. 그렇죠. 그리고 원자력은 세계 1등이죠. 국력 대비로 따지면. 그래서 이 원인이 뭐냐. 그럼 우리나라 원자력계가 좀 파워가 너무 센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하여튼 증거도 없고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우리나라 하여튼 무지하게 전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원전하는 나라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짓는데 보니까 한 80억 정도들 80억 원전 하나 짓는데요. 3조 5천억 든다고 돼 있습니다. 하나예요? 3조 5천억 하나 짓는데. 20몇 개 지으면 거의 100조 정도. 앞으로도 한 20개쯤 지을 거니까 또 3조 5천억이 들어요? 옛날 원전 통계였었구나. 내가 하나 짓는데 3조 5천억 듭니다. 굉장히 크죠. 여기 엄청난 이권과 이런 게 개입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 왜 말씀하세요. 지금 선물 먹지 말자. 아니 3조 5천억이에요? 하나 짓는데 돔 하나 올라가는데 3조 5천억이거든요. 그 오늘 한수원 이 납품 비리 이런 걸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그건 얘기도 못 하겠네. 왜냐하면 일본도 보고 그러니까 이게 원전 마피아더라고요. 원전 마피아였고 정부와 기업과 이 관료들이 똘똘 뭉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떠도는 소문이지만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연동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이 바닥에서 한수원 비리 사건 터졌을 때 계속 돌잖아요.
예, 저는 그 단어를 좀 입에 담기는 좀 제가 그래도 사회적 나쁜 건 우리가 하고 좋은 건 교수님한테. 오늘 왜 또 우리예요? 우리나라 원자력계가 굉장히 세다라는 건 분명하고요. 정치적인 영향력 또는 하여튼 다른 영향력으로 봐서 굉장히 세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원전을 어떻게 하면 좀 전 세계 유행에 따라서 좀 탈원전으로 살살 우리나라도 좀 줄여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사실 원전 줄이는 거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근데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 뿐이에요. 지금 원자력이 30% 전기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를 만들고 있고 전체 전기 중에 또 70%는 화력에서 만들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예, 7대 3입니다. 뭐 재생 가능 이런 거 다 합해서 1%도 안 되니까 없다고 보고. 그래서 30% 전기를 갑자기 없앤다라고 생각하면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원전은 수십 년 전부터 좀 줄이고 있었고 재생 가능 에너지 엄청나게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봐도 전 세계에서 원전의 2배 전기를 재생 가능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원전의 2배. 예, 지구상의 전기 전체 중에 10%를 원전이 만들고요. 20%를 재생 가능에 만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원전이 30%고 재생 가능은 0.4%입니다. 그냥 전 세계 꼴찌거든요. 꼴찌. 예. 경쟁자 없어요. 그냥 꼴찌예요. 그러니까 태양광도 한때 막 투자했다 요즘 다 그 대기업들이 태양광 발전을 그렇죠. 그게 이제 국가 정책으로 발전 차액 지원 제도라는 정책이 있어서 그나마 0.4%라도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전임 대통령 때 그 제도를 없애버렸죠. 그래서 성장이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춘 거예요. 아니 근데 그분이 녹색 성장을 굉장히 강조했던 분. 네, 녹색 성장을 그분은 그 원전으로 봤어요. 실제로 전 세계 원전 마피아들이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유일한 에너지라고 이렇게 헛소리를 해대거든. 예. 하여튼 그래서 지금 정부도 그렇고 교과서도 그렇고 전 국민에게 원자력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 핵사고 난 다음에도 대부분 국민들이 원전은 필요하기다. 위험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틀린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전 세계가 이미 탈원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방법은 다른 나라 하는 거 그냥 따라 하면 됩니다. 그걸 교수님 책에서는 전문 용어로 컨닝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컨닝 제일 싫어하는 사람 저 이정렬 판사. 네, 정말 컨닝 안 하잖아. 정말 컨닝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만약에 연구하잖아요. 연구만 했다 하면 결론이 똑같아요. 원자력 해야 된다. 재생가능 우리나라에 안 맞는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제발 연구 좀 하지 마라. 우리는 연구하지 말고 그냥 연구 없다. 네, 연구 하지 말고 컨닝으로 가라. 이게 이제 제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저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신에너지나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법률이 있는데요. 법률 좋아. 먹고 살아야죠. 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희한한 조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구조인가 보니까 정부는 이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 보급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 연도마다 세출 예산에 계상하도록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법에는 그러니까 다른 정책에는 이런 의무가 있는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야, 이 법 참 좋다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그 예산이 얼마나 올라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 예산이 지금 현재 재생 가능이 전 세계 꼴찌인데 그걸 키우겠다라고 말만 해놓고 그 예산은 매년 줄고 있단 말이죠. 1원만 올라가도 올라가고 전 세계 꼴찌인데 지금도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정교 꼴찌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그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전 수출하고 그러면서 그 녹색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으로 넘어왔으면 전 세계적인 대통령이라면서 계속 또 해외 순방하잖아요. 그럼 그런 데서 이 트렌드를 쫓아갖고 탈원전 정책을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원자력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상해. 정책이 바뀌기는 이해가 이번 잘안 정권이 돼갖고. 바뀌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정책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이 이거를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론이 가야 되는데 여론이 가면 정치인들은 따라가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걸 알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 원자력하고 약간 뭐 직접 관련은 없지만 아까 전기 말씀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가끔가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그 일제가 우리 민족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서 뭐 어디 봉우리에다가 쇠말뚝을 박았다 이런 거 대못을 받고 예, 그랬었죠. 나오는 쇠말뚝. 거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분개를 하는데 이 지금 전기 뭐 수송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송전을 위해서 송전탑을 짓거든요. 예. 이게 정말 산 능선에다가 쇠말뚝을 박는 것보다 더 큰 걸 갖다 박고 민족 전기를 말살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전기를 특히 원자력 발전을 쓰지 않으면 그 송전탑이 필요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을 쓴다는 거는 이거 결국 민족 전기를 말살하는 거고 같다. 비약입니까? 비약이죠. 아니, 그러니까 송전탑, 그 지금 756kW 송전탑 예. 그 밀양 예, 그 어르신들이 지금 막 고생하면서 막고 있는데 원전이 없으면 그 송전탑 자체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전력을 송출할 일이 없거든. 근데 이제 그 원전보다 더 밑에 있는 사실이 하나 또 있는데요.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그렇죠. 나라일수록. 예.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맞아. 전기 사용량이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급증을 하고 원자력뿐만 아니라 다른 발전소도 세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송전탑도 세울 이유가 없는 나라들입니다. 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전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뿐만 아니라 화력 발전도 무지하게 짓고 있거든요. 그리고 송전탑 계속 지어야 되고. 그래서 전기 수요 관리가 실패함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밤새 술 먹지 말고 일찍 자죠. 전기 좀 덜 쓰게. 그런데 이 전기 수요 그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란 예, 말이에요. 근본적인 전기 문제죠. 수요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난 그 정권을 잡고 있는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지도자는 탐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절제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맞습니다.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야, 이런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소비가 능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겨울에도 절제하고 전기를 줄이고 이런 걸 자꾸만 그 지도자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무슨 대박, 뭐는 대박이다, 뭐 돈 버세요 이러면서 의원님. 왜 그래?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기 사용을 줄이는 쪽으로 이 정책과 국민 마인드가 좀 가지고 예. 그다음 원전이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 원전 이거 짓지 말고 탈원전 해야 되고 예. 그 전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하지 말고 야근도 하지 말고. 그리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그거 진짜 좋은 거야. 이런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 주부들이 이거 분노해야 된다. 밤에는 그냥 불 끄고 자고. 한 시간 반 동안 한마디 했어. 교수님 오늘 너무 좋은 얘기인데요. 다른 데서 못 듣던 얘기들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진행을 잘했구나. 제가 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주 진지하게 중간중간에 좀 때론 재미없게 잘 말씀해 주셔서 뭐 많은 분들이 여기 지금 댓글 올라오는데 반응이 아주 좋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조금 더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길진 않더라도 한수원 비리 문제, 원전 마피아를 한번 파헤칠 수 있는 데까지 파헤쳐보자.